추석 아침 거실 제사상 한가운데 놓여있던 고인의 사진이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 영숙은 사진을 끌어안고 울분에 차서 외친다. 이 자리는 우리 어머니 자리예요. 태수가 냉소하며 받아친다. 이제는 산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새어머니가 주인입니다. 영진이도 분노를 억누르며 죽은 이를 모시는 게 도리다라며 태수를 몰아붙인다. 차가운 긴장 속 전통과 탐욕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을지로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호 문화사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는 여전히 잉크 냄새가 스며나왔고 오래된 활자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곳은 장성호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터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성호에게는 여전히 삶의 전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예전부터 단골이던 칼국수집이 있었고 건너편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죠. 모든 것이 옛 모습 그대로였지만 세월의 무게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장성호는 구부정한 등으로 인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오늘도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잉크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오후만 되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죠. 이 작은 인쇄소로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첫째 딸 영숙이는 간호사가 되어 시립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장남 영진이는 중견기업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가끔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영숙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인쇄소 한쪽 구석에서 숙제하던 모습, 영진이가 아버지 일을 도우려고 서툰 손으로 종이를 나르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그때는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늘 아이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었고 성우는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절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성우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은 그를 무너뜨렸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도 적막했죠. 아내가 늘 앉아있던 식탁의 의자, 아내가 사용하던 화장대, 아내의 옷이 걸려있던 옷장까지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고 잠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숙이와 영진이가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지만 자식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성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런 성우에게 2년 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윤정이었죠. 정희는 성우보다 10살 어린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처지가 성우와 비슷했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정희가 성우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힘든 시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죠. 성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정희 역시 성우의 따뜻한 성품에 마음을 열었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성우는 정희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성우에게 영숙이와 영진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두 남매 모두 재혼을 찬성했습니다. 정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금세 알 수 있었죠. 정희는 영숙이와 영진이를 친자식처럼 대했고
고인이 된 성우의 아내를 존중하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정희는 살림을 정갈하게 챙겼습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개켜놓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았죠. 성우는 다시 생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죠. 성우는 정희 덕분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의 아들 최태수였죠. 태수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고 빚에 쫓기는 신세였죠. 하지만 입은 거창했습니다. 늘 큰 계획을 말하고 성공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성우는 태수를 아들처럼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정희에게만 의존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어느 저녁 식탁에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고 무언가 준비해온 말이 있는 듯했죠. 성우 씨, 제사상은 장남이 주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우가 젓가락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런 말에 당황스러웠죠. 태수도 이제 아들이니까요. 자리 한번 줘보시면 어떨까요? 태수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영숙이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어머니, 장남은 우리 오빠예요. 그건 못 바꿔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코웃음을 쳤죠. 누님, 법적으로 아들이면 내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나이로 따지면 영진이 형보다 제가 위인데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이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죠. 식탁 위로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태수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들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장남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먼저 제대로 된 일부터 하세요. 정희가 당황스러워하며 영숙을 말렸습니다. 영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영숙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영숙이 방으로 들어간 후 태수가 성우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이 집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게 모실게요. 성우는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까요? 을지로 인쇄소의 작은 불빛 아래서 한 노인의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저녁 식사 때의 일이 성우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법적으로 아들이라는 말, 장남이라는 말들이 성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림을 챙겼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이는 그 이후로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와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태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관여하려 했고 성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성우는 인쇄소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자를 정리하다가도 손이 멈춰지고 종이를 자르다가도 마음이 어수선했죠. 골목 단골 칼국수집 사장도 성우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좋아하던 칼국수도 반 그릇 남기고 일어나는 날이 많았죠. 성우 형님,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성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죠. 가족 간의 일이라 더욱 조심스러웠고 잘못 말했다가는 소문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태수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태수는 성우 앞에서 더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인쇄소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성우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자주 했죠. 하지만 성우는 그런 태수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갑자기 인쇄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는데 이날은 예고 없이 나타났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해요. 성우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고 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평소 차분한 영숙이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혈압약 가져다 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딸이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영숙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들킬 줄 알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서류 제목에는 성년 입양 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부 장성호, 피임양자 최태수. 서류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고 관할 구청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영숙이의 손이 서류를 들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태수를 입양하시려는 거예요? 이 서류가 진짜인가요? 성우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키고 보니 변명할 말이 없었죠. 정희와 태수에게 약속한 일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상의하지 않았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영수가 그게 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이게 정말 아버지 뜻이에요? 아니면 누가 강요한 거예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서 있던 다리가 후들거렸죠. 정희가 태수가 외롭다고 하더라.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라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를 갖게 해달라고.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정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늦둥이 아들로 품어주라 해서 태수도 정말 효자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영숙이는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인쇄소 안에 울려 퍼졌죠. 주변에 있던 활자들이 덜컹거렸습니다. 품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왜 법적으로까지 입양을 해야 해요? 그럼 태수가 정말 장남이 되는 거잖아요. 성우는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희와 태수가 계속 입양을 요구해왔지만 성우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일이었죠. 하지만 정희의 간절한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새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어요? 아니면 태수가 먼저 말한 거예요? 영숙이의 질문에 성우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사실 태수가 먼저 입양 이야기를 꺼냈고 정희가 그것을 간절히 부탁한 것이었죠. 태수는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고 싶어 했고 정희는 아들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자신도 이제 정식 아들이 되고 싶다고,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고 싶다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태수가 정말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새어머니한테만 의존하고 빚은 언제 갚을 건지, 제대로 된 일은 언제 시작할 건지. 영숙이의 말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평소 참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장남 자리를 그렇게 원한다면 먼저 책임부터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학비도 스스로 벌어서 냈고 지금도 매달 용돈 드리고 있잖아요. 성우는 영숙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정의와 태수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 이 서류 언제 제출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의가 빨리 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입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상속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잖아요. 영숙이의 말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상속이 무슨... 아버지, 태수가 법적으로 아들이 되면 상속권이 생겨요. 인쇄소도 집도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게다가 태수비까지 가족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성우는 그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법적 입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아버지,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빠한테도 이야기해보고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영숙이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가져갈게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다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성우는 딸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나간 후 인쇄소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성우의 마음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 법적 관계가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마음의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일까? 을지로 골목의 가로등 아래서 노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영숙이가 입양 서류를 가져간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정희는 서류가 없어진 것을 금세 눈치챘지만 성우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죠. 대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태수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성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죠. 정희는 매일 아침 성우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지만 성우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더 자주 인쇄소에 나타나서 성우를 도우려 했지만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기만 했죠. 성우는 태수의 선의를 알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매년 이맘때면 아내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추석 준비를 모두 아내가 맡아서 했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정갈하게 준비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내가 좋아하던 도라지나물을 만들 때면 항상 이렇게 해야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지라고 말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는 정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골라오고 인터넷을 찾아가며 전통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익혔죠. 하지만 성우는 그런 정희의 노력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아내와는 다른 손맛이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죠. 추석 전날 영숙이와 영진이 집에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영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우와 인사를 나누었지만 영숙이로부터 입양 서류 이야기를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태수도 함께 준비를 도왔는데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죠. 아버님, 제사상 차리는 순서를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영진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원래 영진이가 주관해온 일이었기 때문이죠. 영진이는 대학교 때부터 성우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웠고 결혼 후에도 꼬박꼬박 와서 어머니 제사를 모셨습니다. 태수야, 고맙긴 한데 이건 원래 영진이가 하던 일이야.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아들인데 배워둬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제가 주관할 날도 있을 텐데요. 그 순간 영진이가 손을 멈췄습니다.
과일을 깎던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태수를 바라봤죠. 영진이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태수 씨, 재산은 장남이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아직 장남이고요. 영진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이로 보면 제가 형인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법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장남은 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급히 나서서 중재하려 했죠. 그만하세요, 둘 다. 추석인데 왜 이래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상태였습니다. 영숙이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죠. 평소 온화한 영숙이가 이렇게 표정을 굳히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추석 당일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실에 제사상을 차리는데 평소 가운데 자리에 놓여있던 어머니 사진이 한쪽 구석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성우와 정희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죠. 영숙이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새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진은 왜 여기 있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죠. 아, 그게 자리가 좁아서요. 상을 차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좁다고요? 우리 어머니 사진은 원래 가운데 있던 자리예요. 20년 넘게 그 자리가 어머니 자리였는데요. 영숙이가 어머니 사진을 들고 제자리로 옮기려 하자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님, 너무 전통만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새어머니도 이 집의 어머니인데요. 영숙이는 태수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꼭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죠. 전통이 아니라 엄마 자리예요. 우리 엄마가 이 집의 주인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님, 돌아가신 분을 계속 그렇게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산 사람이 우선이죠. 태수의 말에 영진이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 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영진 씨, 저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는데 성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다툼을 벌이다니 저 세상의 아내가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싶었죠. 그만해요, 다들. 성우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사진은 가운데 두셔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숙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 사진을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죠. 알겠어요, 영숙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영진이는 화가 난 듯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진이가 주관했지만 태수는 계속 옆에서 끼어들려 했습니다. 절하는 순서, 술 따르는 방법, 모든 것에 의견을 제시했죠. 영진이는 참고 또 참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진 씨, 잔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그리고 절할 때는 이렇게. 태수 씨,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영진이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죠. 성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추석 이야기, 근황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을 텐데 이날은 젓가락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죠. 그날 밤 성우는 혼자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멈추지 않았죠. 정희가 걱정스러워하며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우 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괜찮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약을 복용하면서 영숙이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판단이 자꾸 흐려진다. 영숙이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영수가 내가 정희와 재혼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에요, 아버지.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다만 영숙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태수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었죠. 늦은 밤 성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재혼했는데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성우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집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영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바로 온 모양이었는데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죠. 성우는 인쇄소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고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영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성우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죠.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 재개발 소식을 자주 듣게 되거든요. 영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가 TV 소리를 줄이고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을지로 일대도 재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인쇄소 건물도.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은 몰랐죠. 그때 태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을지로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이 상당할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진이는 태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태수 씨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계세요? 아, 제가 부동산 쪽 일을 좀 해봐서 요즘 투자처를 알아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영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가 부동산 투자를 할 만한 자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오히려 빚에 쪼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아버지, 혹시 최근에 인쇄소 건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서류 작성하신 적 있으세요? 영진이의 질문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정희가 건물 관련 서류를 정리하자고 해서 몇 가지 문서를 작성했었거든요. 그게 정희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서류를 정리해 두자고 해서 정희가 주방에서 나와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개발이 되면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진이는 정희의 말에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정리하셨는지 볼 수 있을까요? 태수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영진 씨,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버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서류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거든요. 그때 성우가 서류함을 가져왔습니다. 영진이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중간에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죠. 아버지, 이거 인쇄소 건물 담보 잡는 서류 맞죠? 영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보고 당황했죠. 정희가 단순한 정리용 서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담보 설정 서류였던 것입니다. 태수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큰돈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죠. 준비라니 무슨 준비요? 투자 말입니다. 재개발 지역 주변 부동산 매입하고 임시 거주지도 마련하고. 영진이는 태수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거든요. 태수 씨, 설마 아버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실 생각인 건 아니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성호 씨도 같이 살 집이 필요하시잖아요. 재개발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영진이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태수와 정희가 인쇄소 건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 찍으셨어요? 성우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해서 영진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받아낸 것이었죠. 아버지, 이거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이 서류로 대출받으면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태수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진 씨,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위해서요?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아버지 재산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아버지를 위해서라고요? 정희가 당황하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영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태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야. 새어머니, 계획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영진이는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에는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뭐예요? 성우가 답했습니다. 아, 그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만든 거다. 영진이는 USB를 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죠. 재생해보니 성우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성우가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영숙이와 영진이에게 똑같이 나눈다. 인쇄소는 영숙이가 지키고 재산은 영진이가 맡는다. 촬영 일자를 보니 재혼 직후였습니다. 영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아버지는 이미 뜻을 분명히 남기셨던 것입니다. 태수와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유언이 있는 줄 몰랐던 것이죠. 아버지, 이 유언이 있는데 왜 담보 서류까지 작성하신 거예요? 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희가 유언이 있어도 당장 필요한 자금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영진이는 태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요.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셨잖아요. 영진 씨, 저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라고요? 그럼 태수 씨 빚은 언제 갚으실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런 말씀하세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진아,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태수가 빚이 있긴 하지만 새어머니, 그 빚을 아버지 재산으로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성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런 불신이 생기다니 참으로 안타까웠죠. 그만해요, 다들. 내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우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영진이는 담보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는 제가 보관할게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성우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일들이 어쩌다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공증 영상 속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때의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담보 서류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영진이가 서류를 가져간 후 태수는 며칠 동안 집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죠.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우를 챙겼지만 어딘가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성우는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 인쇄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활자를 정리하다가도 자주 쉬어야 했고 종이를 자르는 일조차 버거웠죠. 겨울이 깊어지면서 성우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고 식욕도 떨어졌죠. 을지로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인쇄소 일을 하다가도 자주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고 단골 칼국수집 사장도 성우의 야위어진 모습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평소 한 그릇을 다 먹던 칼국수도 절반도 못 먹고 남겼죠. 성우 형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성우는 괜찮다며 병원 가기를 미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자신까지 아프면 더 큰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인쇄소 수입도 예전만 못했고 태수 때문에 생긴 문제들로 마음도 편하지 않았죠. 어느 날 새벽 성우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죠. 쿵소리와 함께 복도에 쓰러진 성우를 정희가 발견했습니다. 새벽 5시경이었는데 정희는 성우의 기침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우연히 복도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성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죠. 정희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3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기침을 몇 주째 하고 계셨어요. 식욕도 없으시고 구급차 안에서 성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다만 매우 약해 보였죠. 병원 응급실에서 성우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죠.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 탈수 증상도 심합니다. 폐렴 초기 증상도 보이고요. 며칠 입원하면서 관찰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급히 영숙이와 영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남매는 놀라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죠. 영숙이는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대타를 구하고 왔고 영진이는 회사에 급하게 연락해서 조퇴했습니다. 태수도 소식을 듣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병실에서 성우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가족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죠. 평소 건장해 보이던 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다만 눈으로는 딸을 알아보고 있었죠.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선망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선망이요? 영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이 흐려지거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지켜봐야 알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겠어요. 가족들은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우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거든요. 영숙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선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었죠. 며칠 후 정희는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수가 함께 갔는데 둘의 표정이 심각했죠. 마치 이미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법무사는 정희와 태수의 상황을 듣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분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재산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이 있나요? 태수가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모습이었죠. 재산관리 각종 계약 체결, 의료진과의 상담 등 거의 모든 법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재산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정희와 태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던 방법이었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와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가족들 동의라면 배우자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태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정희는 영숙이와 영진이에게 후견인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네요. 혹시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영숙이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또렷하신데요. 지금은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선망 증세가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님,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그때 태수는 복도에서 영숙이를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재산이 뭐니 다 돈 얘기예요. 장남이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다. 영숙이는 태수의 말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태수의 진짜 속셈을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죠. 책임이라고요? 빚에 쫓겨 아버지 땅을 노리는 게 책임이에요? 누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면 먼저 자기 빚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하고요. 영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위선적인 모습이 역겨웠죠. 며칠 후 정희와 태수는 정말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정희였고 후견인 후보는 태수였죠. 영숙이와 영진이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세요? 영숙이가 따졌지만 정희는 당당했습니다.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데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의하면 반대할 거면서 뭘 상의해요?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누님들, 현실을 인정하세요. 아버님이 지금 상태로는 중요한 판단을 하실 수 없어요. 영진이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세요. 단지 몸이 약해지신 것 뿐이에요. 그럼 왜 의사가 선망 얘기를 했겠어요? 영숙이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성우가 쓰러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이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성우는 약간 열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영숙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아버지, 후견인 신청하신 거 아세요?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견인이 뭐냐? 영숙이는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우는 충격을 받았죠. 정희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네, 아버지. 우리가 막아야 해요.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우가 후견인 신청 사실을 알게 된 후 영숙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죠. 태수와 정희의 계획을 막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성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영숙이는 먼저 인쇄소 단골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아버지가 최근에 어떠셨는지 기억하세요? 칼국수집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성우 사장님 매일 오셨는데 정신이 어디 흐릿하셨나? 신문 읽으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시고 혹시 이상한 행동이나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요즘 집안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새로 들어온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던데. 영숙이는 사장의 말을 메모하며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인쇄소 맞은편 구멍가게 할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성우 씨 머리가 어디 나빠? 맨날 인사도 잘하시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는데. 다만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더라. 영숙이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가 성우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증언해 주었죠. 그 다음 영숙이는 인쇄소 단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웃 미용실을 운영하는 은희였습니다. 은희는 정희와도 친분이 있어서 더욱 객관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었죠. 은희 언니, 아버지 공증 영상 찍던 날 기억하세요? 은희는 즉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날 성우 아저씨가 공증사무소 다녀온 후에 우리 가게 들르셨어. 정신 똑바로 계셨고 유언도 또박또박 말씀하셨어.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영숙이한테는 인쇄소, 영진이한테는 제사를 맡기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정희 씨와 재혼했지만 내 피부치들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도 하셨고, 영숙이는 은희의 증언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 후에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증거였거든요. 언니, 혹시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성우 아저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누가 속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편 영진이는 태수의 금융 기록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신용 조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태수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영진이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형, 태수 씨 금융 상황 어때? 영진이는 회사 동료에게 은밀히 물어봤습니다. 동료는 개인정보라며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영진이의 간절한 부탁에 힌트를 주었죠. 글쎄, 요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힘든 사람들이 많다던데. 영진이는 이 힌트를 바탕으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태수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대출 연체도 몇 번 있었다고. 영진이는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죠. 영숙이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간호 기록지, 약 복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증 영상의 타임스탬프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아버지, 이 공증 영상을 찍으실 때 강요받으신 적 없으시죠? 없다.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정희와 재혼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둔 거였어. 혹시 그 후에 마음이 바뀌신 적은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정희가 자꾸 태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 영숙이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명석하셨고 자신의 의지도 분명했죠. 그때 정희와 태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어딘가 급해 보였죠. 성우 씨,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견인 신문 날짜가 정해졌대요. 정희의 말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이라니 무슨 신문이요?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이는 태수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식적이라고요? 아버지 재산을 넘겨받는 게 형식적인 일이에요? 누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님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요? 그럼 태수 씨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님이 무슨 권리로 제 사생활을 캐묻나요? 사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영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수 씨, 혹시 최근에 코인 투자하신 적 있나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영진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는지 놀라웠거든요. 그건 대출 연체 기록도 있으시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신 것도 확인됐는데요. 정희가 아들을 감쌌습니다. 영진아, 그렇게 남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게 옳으냐? 새어머니, 남의 사생활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려는 사람의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성우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거든요. 태수야, 정말이냐?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을 이용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후견인이 되면 아버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숙이의 지적에 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서, 태수의 금융기록, 아버지의 공증 영상, 그리고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태수와 새어머니가 아무리 교묘하게 나와도 진실은 이길 거예요.
성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죠. 자식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면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숙이와 영진이는 마지막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죠. 반면 정희와 태수는 급하게 변호사를 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가정법원 신문날이 밝았습니다. 성우는 영숙이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죠. 영진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서류를 재정리했고 은희를 비롯한 증인들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정희와 태수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희는 성우를 보며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성우 씨,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정말 이런 자리까지 나오셔야 했나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숙이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새어머니야말로 아버지 몸 걱정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재판관이었는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죠. 오늘은 장성호 씨에 대한 성년 의견인 선임 신청권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윤정희 씨, 신청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희가 일어나서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했습니다. 재판관님, 제 남편 장성호 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선망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셨고 재산 보호를 위해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판관이 의료 기록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일시적인 의식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재판관님, 저희가 직접 돌보면서 보니 아버님이 종종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일관성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영진이가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관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매우 명석하십니다. 오히려 태수 씨가 아버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영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태수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를 강요하고 건물 담보대출 서류에 몰래 도장을 받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재판관님, 그런 일은 모두 아버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대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였고요.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입양과 후견 모두 신청하셨습니까? 정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입양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였고 후견인은 재산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태수 씨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구조 아닌가요? 영숙이가 일어나서 USB를 제출했습니다. 재판관님, 이것을 봐주세요. 아버지가 재혼 직후에 공증사무소에서 찍은 유언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공증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유언을 남기는 성우의 모습이 나타났죠. 화면 속에서 성우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영숙이와 영진이에게 똑같이 나눈다. 인쇄소는 영숙이가 지키고 재산은 영진이가 맡는다. 영상을 본 정희와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촬영 날짜가 재혼 직후라는 것이 화면에 선명히 나타나 있었거든요. 태수가 급하게 항변했습니다. 재판관님, 그 영상은 재혼 초기에 찍은 것입니다. 아버님 마음이 바뀌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성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장성호 씨, 이 유언이 아직도 유효한 당신의 의사입니까? 성우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몸은 아프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제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최근에 혼란스러워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접 봤는데. 성우가 태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혼란스러워한 건 내가 나를 속이려 했기 때문이다. 입양 서류도 담보 서류도 모두 나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잖아. 아버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태수야, 널 아들처럼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장남자리란 건 돈으로 얻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책임을 보여줬어야지. 재판관이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증인석에 나왔죠. 증인은 장성호 씨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습니까? 1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장성호 씨의 정신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공증 영상 찍으신 날도 우리 가게에 들르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숙이한테는 인쇄소, 영진이한테는 제사를 맡기겠다고요. 태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도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망 같은 증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나요? 은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미용실을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왔어요. 성우 아저씨는 정정하십니다. 다음으로 칼국수집 사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까지 모든 증인들이 성우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증언했죠. 영진이가 태수의 금융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재판관님, 태수 씨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코인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연체 기록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자료를 살펴보며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태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항변했습니다. 사실입니다만 그것과 후견인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일어나서 변호했습니다. 재판관님, 제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성호 씨 건강이 걱정되어서.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성호 씨는 현재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며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태수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아들인데 왜 차별받아야 합니까? 정의가 태수를 말렸지만 태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성우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마지막까지 그런 식이냐? 아직도 모르겠니? 태수는 성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어딘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정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 씨,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변호사와 무언가 상의하는 모습이 보였죠. 영숙이와 영진이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법원을 나왔습니다. 긴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정희와 태수의 반응을 보니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성우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을지로 인쇄소에도 다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죠. 정희와 태수는 법정 패배 후 며칠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고 서로 눈치를 보며 지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정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희 씨,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태수를 너무 감쌌나 봐요. 태수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정희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편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웠죠. 며칠 후 태수가 성우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많이 초라해 보였죠. 법정에서의 일 이후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우는 태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에서와 달리 진짜 후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태수야, 늦지 않았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먼저 내 빚부터 정리해라. 그리고 제대로 된 일을 찾아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정말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빚 정리 계획을 세우고 작은 배송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치거나 허풍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생활비를 드릴게요. 태수가 정희에게 첫 월급을 건네는 모습을 본 성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태수를 보며 성우는 제안했습니다. 태수야, 인쇄소 배송 일을 도와주지 않겠니?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봤다. 한번 믿어보고 싶다. 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태수는 인쇄소 배송 일을 맡으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고객들과의 응대도 친절했고 일 처리도 꼼꼼했죠. 성우는 태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도 생겨났고요. 영숙이와 영진이도 태수의 변화를 눈여겨봤습니다. 오빠, 태수 씨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한번 속았던 일이라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얘들아, 말할 게 있다.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희, 태수, 영숙이, 영진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인쇄소를 어떻게 할지 결정했습니다. 성우는 유언대로 인쇄소는 영숙이가 이어받기로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인쇄소를 이어받되 수익 일부는 장학금으로 써라. 장학금이요? 을지로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다. 성우 문화사 을지로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영숙이는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단순히 재산 상속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이도 제사를 맡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사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는 영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진아, 그래야 진짜 가족이다. 한편 정희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태수를 위해 성우를 이용하려 했던 것을 반성하고 진정한 배우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성우 씨, 앞으로는 당신만 생각하겠어요. 태수는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책임져야죠. 태수도 달라진 가족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장남은 아니지만 성실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몇 달 후 을지로 골목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성우 문화사 아래 작은 글씨로 을지로 장학생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인쇄소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이제는 태수도 당당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성우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죠. 카세트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영숙이가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을지로에 사는 고등학생인데 정말 공부를 잘해요.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배송하면서 만난 학생 중에도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내년에 추천해도 될까요? 성우는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찾은 아이라면 더 의미가 있겠구나. 영진이도 덧붙였습니다. 태수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영진 씨, 고마워요. 인정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정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죠. 그날 밤 성우는 홀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거실 가운데 자리에 있었고 성우와 정희의 결혼 사진은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성우는 말했습니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피가 아니라 도리가 자리를 만든다. 영숙이는 옆방에서 인쇄소 장학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닦으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가족도 지켰어요. 을지로 골목의 작은 인쇄소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책임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성우 문화사의 불빛은 오늘도 을지로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